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야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의문이 있는 점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종인 위원장이 어찌됐건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운영의 총책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노심초사했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경의 마음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어제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혁신과 새로움의 이 DNA를 당에다가 심겠다. 그리고 안철수 씨의 입당 또는 국민의당과 합당은 이 시기에 거론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도드라지게 드러났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의문 중에 첫째, 김 위원장은 현행 헌법을 개정할 것입니까? 김 위원장이 개정하는 거 아니지요. 청와대와 여당과 합의하여 현행 헌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으시지요? 4.15 선거 직후에 정부 여당에서 개헌 논의의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한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이 시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주당이 이낙연 의원으로 당권이 바뀌었다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개헌이라고 하면 현행 헌법의 대통령 책임제에서 국회에서 뽑는 총리에게 행정의 실권을 주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되 오스트랄리아 형식의 외교 안보권만 주는, 말하자면 좋아 보이는 허수아비 대통령은 직접 뽑고 모든 실권은 이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갖는, 이걸 뭐 내각제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편의상 이원집정제라고 하는 용어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원집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와 이낙연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세 사람의 경우에는 이 이원집정제 개헌으로 2022년에 형식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선거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해서 정권이 이양되는, 이것을 이 세 사람은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관측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째는 오래전서부터 김 위원장 자신이 이 헌법은 오래됐다. 그리고 경제조항도 불실하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원 집정제를 암시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표명해 왔습니다. 이낙연 지금 대표는 여론조사상으로는 그 민주당 계열에서 이재명 후보와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자신이 판단컨대는 내년에 현행 헌법하의 대통령 후보를 경쟁으로 뽑는 데는 질 수 있다. 이재명 지사에게 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현실적 계산을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으라고 보고, 저도 이낙연 이재명 대결에서는 올해 현재 기준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원집정제 개헌을 해서 지금 지난 2년여 동안은 어떤 의미에서 대독 총리, 허수아비 총리를 했는데 진짜배기 총리를 한번 하고 싶다. 그게 차라리 낫다. 대통령 후보 경쟁도 어렵고.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된다 한들 제1야당이 경상도를 기반한 강력한 후보가 나타나면 자기의 지역 출신 등에 비춰봐서 불리할 수도 있다. 이 계산을 하고 있으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원할 것입니다. 우선 후계자가 현행 헌법 아래서의 대통령 같은 이가 탄생하게 되면 이게 야당으로 넘어가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겠지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겠지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등등 해가지고. 그러나 이원집정제로 내가
총리가 관장하게 되면 현재 이 국회의원들이 고스란히 2년 뒤에 이 헌법이 개정되면 이 국회의원들 손에서 내각 총리를 뽑으니까 그 민주당 계에서 뽑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정 기능도 약화될 것이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 실세는 이런 이원 집정제를 환영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종인 그렇고 이낙연 그렇고 문재인 그렇다. 그 다음에 원외에 야당 세력권에서는 김무성 전 의원 등이 모든 걸 걸고 이거 이원 집정제 개헌해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주창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외곽에 포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야를 통틀어서 현재 300명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2년 뒤에 모든 권력이 국회로 오는 이런 개헌이 되면 야당목도 장관 자리를 좀 늘려서 여러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꼭 먹고 알 먹으니까 이원 집정제 좋다. 그리고 이건 여야가 타협해서 대통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이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좋아 보일 것이다. 이런 그림을 생각한다 그러면 개헌을 도모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시기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2, 3월까지 그 사이에 개헌 논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이 제 의문에 대해서 확답하시기 바랍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현행헌법 손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개헌론자들은 이게 30여 년 됐고 이미 낡았다, 뭐 경제조항이 미비하다, 디지털 시대의 헌법이다. 이건 궁상맞은 말들이지요. 헌법은 묵을수록 좋은 거예요. 묵은지가 좋다는 거예요. 30년 넘었으니까 바꾼다. 경제조항이 불실해 109조 아주 무서운 조항이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헌법대로 제대로 안 해보고 또 개헌을 한다?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직무유기죠. 정치인들 전체가. 현행헌법 8조의 정당조항, 정당의 민주화 조항, 공천의 민주화 지켜본 일이 있나요? 국회의원들의 자율권, 헌법 46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지켜본 일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오히려 개헌, 이 헌법의 부속 법안으로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 그래 헌법 8조를 위반하는 자, 헌법 46조를 위반하는 자는 처벌한다든지 하는 거, 그런 걸 모색해가지고 이 헌법의 전통을 지켜갈 생각을 해야지. 김종인, 이낙연, 문재인의 꼼수, 그리고 여야 의원 전체의 호기심과 이해, 이걸 집합해가지고 개헌을 해? 이건 반국민적 개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현실화되면 강경한 반대 투쟁을 할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 위원장에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 후보 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는 당내에 있지 않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는 전현직 의원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다가 어제는 난데없이 당내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당내에서 키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씨하고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까지도 서울시장 후보의 안철수 씨가 우리 당에 들어와서 무슨 트로트 이 경선 방식에 응해준다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의견이 다르고 김 위원장 말도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추측건데 김 위원장이 이 개헌하지 않고 가령 이 헌법대로 간다고 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나아가 대통령 후보까지도 본인이 점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렇게 낙점해서 의원들이나 당원들 하니까 이 사람 찍으라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헌법을 개정 안 하고도 뭐 대통령 후보도 마땅한 사람 없으니까 내가 80이지만 뭐 어떠냐, 내가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결론은 이겁니다. 엄격한 경선 규정을 만드세요. 엄격한 경선 규정. 97년에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40만 표 차로 낙선한 기본 원인의 원인은 그 당시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이 이게 야바이 판이었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김대중 후보야 이미 전 국민으로부터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특허를 받은 분이니까 그 당내에 이론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아주 스마트하게 그것도 DJP 연합을 통해서 탄생을 했고, 여기는 올망졸망한 후보들이 많았는데 야바이판 경선 규정으로 온갖 나쁜 짓 다 하던 그런 사람 중에 후보가 됐다. 하늘이 벌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 조금 고치긴 했지요. 무슨 복잡하게 민심 50, 당심 50 자꾸 그러는데 미국식으로 지금부터 경선 규정을 아주 면밀하게 고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통령 후보 외부에 있는 사람도 극단적 좌파가 아닌 다음에는 이 당에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 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선에 임하겠다 하면 다 폭을 넓히는 이런 아주 엄격하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경선 규정을 지금 만들 일이지, 비대위원장이 순간순간 기분 나는 대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당내에는 있다 없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내뱉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다음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제1야당, 이번에 뭐 당명을 바꿨는데 거기에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그 논란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하기로 하고, 제1야당, 야당의 정체성이 뭐냐 한 데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수라든지 무슨 진보라든지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 국민에 다가가는 국민 우선, 국민 위주의 정당으로 DNA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김종인 위원장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보수 세력이 질서화돼서 이게 보수 집단,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집단과 세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야당, 당명 바꾼 국민의힘 이 정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 견해는 아직 이 나라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따르는 보수해야 할 만한, 지킬 가치가 있을 만한 질서가 확립되어 있질 않습니다. 지금의 야당이 그걸 확립하는 데 선두에 서서 이걸 다진 정당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것을 지향해야 할 단계입니다. 앞에 예를 들은 헌법 8조 정당 민주화 조항 여야 간에 다 안 지키고 있잖아요. 공천 규정부터. 그 다음에 헌법 46조 간단한 거 지금 민주당 보세요. 이게 당론이라 그래 반기 드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야당도 비슷한 꼴이에요. 국회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국회, 이런 상권 분립 체제, 이게 보수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럼 우리를 보수 정당이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보수란 말 쓰지 말라고 하는 다른 의미에 있어서 저는 저와 같은 이런 생각에서 그 말 하다가 옳다고 봅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그냥 여야를 뭉개는 용어로 써서는 안 되지요. 그럼 저 민주당은 뭐냐? 이라지요. 정권과 친한 언론은 반드시 이 제1야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보수야당, 보수 언론이라고 자기들은 가끔 가다가 민주 진보 세력이라 그러면서 그 지지하는 언론에서도 진보 민주당 이런 말은 안 써요. 그러면 민주당은 뭐냐? 좌파 정당이지요. 좌파 정당이죠. 지금 야당은 우파 정당이지요. 그 민주당은 종북, 친중, 반미, 항일 정당이죠. 그러면 현재의 야당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존중하고 일본 관계도 현실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좌, 극좌, 우, 요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여기 함부로 보수 진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저의 의문에 대해서 김 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극우 세력하고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지요.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특히 8월 15일 날 광화문에 아마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저도 그 참가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을 것이요. 그런데 이 정권은 그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2차 확산의 진원지를 보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 전부를 불량선인 취급하듯이 하는데, 거기에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발 맞춰가지고 그런 극우 세력하고 우리는 동화할 수 없다 이랬지요. 대한민국 극우 세력이 있습니까? 극우 세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이 헌법을 수호하고 이 헌법에 용해하고 해를 끼치는 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처단하겠다는 그런 극우 세력이 있습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연설했다. 그 연설 내용은 야당이 수용 못할 내용을 그가 연설했습니까? 그는 작년 10월 3일 날 당군 이래 최대의 인파를 광화문에 모으는 원인자 역할을 했는데, 야당이 그걸 수용하지 못해갖고 선거에 진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극우 세력입니까? 그걸 극우 세력이라고 합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1야당은 모름지기 극자 세력을 빼고 헌법을 지키겠다, 이 가치를 존중하겠다 하는 모든 제 세력을 품에 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여당은 우리 헌정사 이래에 가장 강인하고 끈질기고, 그리고 모든 걸 이념화해가지고 자기들 주장은 항상 옳다, 우리의 정책은 바꿀 수가 없다, 나머지는 전부 적으로 취급하는 이런 아주 끈질긴 집권 세력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590 때 몸담았던 그 50 정권에서는 공중파에서 코미디 프로에 전두환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부인을 희화화하는 코미디도 허용했어. 지금 이 정권 아래 그 코미디가 있습니까? 그런 코미디가? 그리고 심지어는 종편에까지, 이 좀 민망한 얘기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자체 검열로 못 나오게 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끈질긴 이 집권 세력을 향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한 기차례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야지요. 대답하십시오. 제1야당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끈질기고 완강하고 이념으로 무장되고 자기들만이 오로지 옳다. 중국의 11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앞으로 8년 안에 다 건설되겠는데 그 위험도가 우리나라에는 20몇 개보다도 굉장히 위험한데, 위험하니까 원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이걸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강한 정권에 대해서 제1야당은 강한 야성을 가져야지요. 지금 당면에서는 이 코로나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악용해가지고 경제 실정, 대통령이 울산시장 분저선거와 관련된 그 사건의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고 직제 개편을 하고 하는 일련의 이런 아주 엄청난 법치 훼손, 검찰 파괴 행위를 하는데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뭘 하는지.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었을 뿐인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만만하니까 얼마든지 짓밟고 만만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기국회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주 피의자가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걸 덮기 위해서 직제 개편하고 검찰 인사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이게 쑥대밭으로 만든 그 책임자 추미애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문책을 위한 야당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디 좋은 사람 고르고 다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트로트 방식으로 하자 이런 좋은 말만 하고 다닐 때가 아니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이걸 사망자, 확진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확진자는 그럼 도대체 몇 명을 조사해서 확진됐다는 것이냐? 이걸 잘 발표하지 않아요. 국민을 지나치게 공포감을 심고 식당마다 들어가면 전화번호하고 이름 다 적혀서 밥 먹도록 식사하도록 만들고 하는, 이게 이 과잉 행위에 대해서
그게 당내에도 전문가가 있고 없으면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정권의 이런 폐악질에 대해서 강경하게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 휘하에서는 이 야당성 회복이라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왜? 자신이 늘 편하게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더 조목조목 할 말이 많은데 너무 길어지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니까 마지막으로 김종인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 네 사람 왜 입당 안 시킵니까? 왜 입당 안 시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이유로 입당 안 시킵니까? 우리는 대강 짐작하는데 입당 안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엉터리 공천으로 희생된 사람, 그리고 지금 원심력이 아니라 모든 제 세력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규합해야 할 이런 단계에 뭐 개인 감정이 있습니까? 그 네 사람 가운데 당장 복당시키세요. 지켜보겠습니다.